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지리 인문 환경의 경계, 고개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동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왔는지 이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기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나누어 주는 그 환경 속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70%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도 큰 산이 있겠고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과 산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는 분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은 공간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고개는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 또 지리 이런 것을 살펴보면 영동이라는 말이라든가 또는 영서, 그리고 관북, 관동, 영남 이런 지역명들은 대개가 다 고개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개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생각해 보면 높은 고개, 아주 유명한 고개,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지라도 큰 고개를 생각하면서 다니게 되는데요. 과연 이 고갯길이 높이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크고 높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 고개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작은 고개가 있겠고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큰 고개도 있겠고, 강의 유역과 그 유역을 연결해주는 가장 큰 고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만이 고개가 되겠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갯길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연지리적인 어떤 고갯길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 많은 고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로는 아예 인생 역정을 고갯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시간들을 한 묶음씩 매듭을 지을 때마다 한 구비를 넘었다 또는 한 고개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삶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할 때 그 순간 그 길을 고개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갯길을 넘게 되는데 그 고개를 넘는 그 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되기도 하죠. 그때 이 삶의 고개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이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 그것이 교차하는 지점이 되겠고, 또 추억, 지난 추억과 앞으로 다가올 희망이 교차하는 곳, 그리고 되돌아보는 것과 앞을 내다보는 것이 부딪히는 그 교차점이 바로 고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갯길에서 우리는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은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고개를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 시간적 배경들을 우리는 인생 고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고개를 자연지리적인 고개를 넘든 인생 고개를 넘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결국 그 고갯길에 또 그 길에 어떤 살을 붙이는 것은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의 고갯길을 통해서 그 안에 농축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대관령,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 고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면 이 고갯길을 많이 넘어가게 되고, 주말마다 시원한 동해 바다를 보기 위해서 이 고갯길을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대관령, 지금은 아주 쉽게 넘어가는 고갯길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고갯길의 대명사로 불리던 그런 곳이었죠. 이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대관, 큰 관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관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관동이라고도 불렸고요. 또 이 고갯길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지역이다, 또는 서쪽에 있다고 해서 영서지역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원래 큰 고개라고 해서 대령이라고 옛 지리서에 보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9굽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굽이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는데 옛날 율곡 이희 선생이 한양으로 갈 때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이 곶감을 한 접을 주었다고 하죠. 한 굽이 돌 때마다 하나씩 빼서 먹거라 라고 했답니다. 곶감 한 접은 100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한 굽이 돌 때마다 하나씩 빼서 드시고 마지막 굽이를 돌았을 때 하나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관령을 99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관령은 강릉 사람들에게는 넘어야 할 대상이자 기대고 싶은 신령한 고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 대개 다 이렇게 기분 좋지 않는 극복해야 될 이런 것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큰 벽과 같이 느껴질 때는 또 한편으로는 이 신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자연의 큰 힘 앞에 사람들은 기대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대관령이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 사람들은 새 차를 샀을 경우에 대관령 방향으로 세우고 안전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대관령 정상까지 올라와서 안전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대관령에 올라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식들만큼은 대관령 너머로 보내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 대관령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령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극복해서 넘어야 될 그런 고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대관령 고갯길 정상에 강릉 사람들이 의지하는 장소가 있는데 대관령 국사성황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관령 국사성황당 또는 국사성황사 이렇게 불려지는 곳에는 두 신이 모셔져 있는데 산신당에는 김유신 장군이 모셔져 있고 성황사에는 범일국사라고 하는 옛날 스님이 한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옛날 이 강릉 지방으로 침략해 오는 말갈족을 막아서 강릉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유신을 산신으로 모시게 되었고 범일국사는 원래 강릉 사람인데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강릉 지방에서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굴산사파를 열었던 큰 스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스님이 강릉 지방에 끼친 영향력이 컸을 걸로 볼 수 있겠고 그럼으로써 강릉 사람들은 이 스님을 성황신으로 모시게 되었죠. 이 대관령에는 전설만 추려봐도 어떤 전설? 바로 호환당한 이야기, 호랑이에게 해를 당한 이야기만 추려봐도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처녀를 바치는 이야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강릉 시내에 정씨가 살았는데 이 집에 아리따운 딸이 하나 있었죠. 어느 날 정씨의 꿈속에 대관령 신이 나타나서 너의 딸과 혼인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씨는 자신의 딸과 혼인하고 싶다고 하는 대관령 신의 요청에 완강히 거부를 하게 됩니다. 어찌 살아있는 사람과 신과 혼인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거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날 호랑이가 이 처녀를 물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산신의 심부름꾼으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대관령으로 달려와서 처녀를 찾았습니다. 성황사 앞에 죽어있는 처녀를 찾게 되었고 결국 이 성황신과 혼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처녀의 집에 여성황사를 세우고 해마다 한 번씩 이 대관령 성황신과 이 여성황신을 합방을 시켜주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강릉단오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 강릉 단오제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단오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대관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신령함을 빌려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릉 사람들에게는 이 대관령이라고 하는 고갯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험악한 고개를 옛부터 그냥 두지 않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선행을 쌓게 되는데 강릉 지방의 아전이었던 이병화라는 분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 중간쯤에 주막을 열게 됩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호환을 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오고 가는 길에 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주막을 열어준 것에 감사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비를 세우고 그 사람의 공을 기리고 있죠. 네, 역시 지금도 이 대관령 옛길, 이 옛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옛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관령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신사임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홀로 계신 어머니를 강릉에 두고 돌아오는 그 마음을 대관령에 올라서서 강릉을 내려다보며 이런 시를 지었죠. 늙으신 어머님을 강릉에 두고 이 몸은 홀로 한양길로 가는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라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대관령을 청두루버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순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두루버덩 이렇게 불렀는데 이 대관령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동계 스포츠를 하는 그런 리조트 시설들이 이곳에 많이 들었을 만큼 겨울이 상당히 추운 그런 지역이죠. 대관령을 넘을 때 이 청두루버덩 칼바람만 벗어나면 다 넘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는 극복의 대상이었던 이 대관령의 칼바람이 지금은 이렇게 황태를 꾸덕꾸덕 말려주는 아주 고마운 바람이 되었죠. 어느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내리는 눈이 정말 힘든 그런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하게 굴복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많이 내리는 눈을 오히려 즐기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관령에는 세 개의 길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개통이 된 새로운 고속도로와 일제강점기 때 개통이 되었고 그 후에 이렇게 포장을 했던 그 이전의 고속도로 이렇게 굽어 있는 이 고속도로와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옛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길은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졌죠. 편리함과 속도를 우리는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안에 담겨진 많은 이야기들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갯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마을과 마을이 갈리는 곳이고 또 사람과 사람이 나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개를 기준으로 이 마을과 저 마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 고갯길 때문에 이 마을과 저 마을의 문화가 바뀌기도 하죠. 또 이곳에는 헤어지는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지는 그런 장소죠. 우리나라의 고갯길은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소매자락 흩날리는 눈물겨운 이별의 사연. 그 이별의 사연 한 토막이 항상 고갯길에 걸려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헤어지는 것이 가장 슬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헤어지기 싫어서 12번도 더 마주 잡은 손을 마당에 나와서 또 잡았다 놓고 그것도 못내 아쉬워서 동구밭까지 나와서 느티나무 밑에서 손을 또 한 번 잡고 그렇게 참아 놓지 못하고 헤어지기를 어려워하다가 이렇게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어선부르하게 헤어지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 우리가 비단 이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갯길에 얽혀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달재에 가면은 이 이별의 사연이 있고 또 천안 삼거리에도 이별의 사연이 있고 이렇게 곳곳에 이런 이별의 사연들을 뿌려두고 있습니다.
자, 대관령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경세제, 가장 유명한 고갯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남 지방으로 가는 여러 개의 고갯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남 지방으로 들어가는 고갯길은 중령이라는 고개가 하나 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경세제가 있고 추풍령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고갯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고개를 문경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도 아리랑에서도 문경세제가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고갯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경세제라고 할 때 이 고갯길을 넘어오면 그러니까 한양으로 갔던 누군가가 고갯길을 넘어서 영남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한양으로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그래서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갔습니다. 지금쯤 돌아오겠지 하고 했을 때 그 고개 넘어오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리죠. 경사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문경이 되겠습니다. 문경. 근데 이 고개를 넘어올 때, 참 넘어갈 때, 넘어올 때, 이 고갯길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다니다 보니까 이 세제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많은 추측을 하게 되었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넘기 어려워서 세제라고 했다더라. 대관령이나 중령이나 기타 고개에 비하면 세제는 상당히 편안한 고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아마 세제라는 말 때문에 생긴 이야기 같고요. 억새풀이 많아서 세제, 억새할 때 세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고개는 바로 옆에 있는 하늘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하늘제보다가 이쪽에 새로운 길을 나왔기 때문에 새로 나온 고개 해서 세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늘제와 또 옆에 있는 그 문경세제를 가운데 두고 북쪽에 하늘제, 남쪽에 이유리제, 요즘에는 이제 이 고개를 이화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두 개의 고개 사이에 있다고 해서 세제라고도 부르고, 자, 이 문경세제를 넘다 보면 유난히 이 아주 협소한 계곡을 따라서 넘게 되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다 해서 사이제라고 부르다가 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였고, 서울로 가는 샛길이라고 해서 세제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고갯길에 대한 유래가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다녔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넘는 고갯길에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닐수록 많은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고갯길은 발품으로 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심으로 넘습니다. 이 고갯길을 혼자서 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넘어가면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 한 자락을 풀게 되면 어느새인가 한참 거리를 오게 되죠. 그 이야기에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의 이야기를,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또 내가 또 풀어놓으면서 나의 생각을 거기다 보태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갯길은 발품보다는 입심으로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문경세제 산신당이 문경세제 꼭대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산신당이죠. 옛날 영남 지방의 관리가 한양 임금님에게 보내는 장계가 문경세제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문서가 사라진 것이죠. 그것도 임금에게 올려보내는 장계가 사라지니까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갖고 한양을 향해서 달려가던 파발꾼이 호환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에게 바치는 장계를 훼손시킨 호랑이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한 대대적인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럼 문경세제가 워낙 험악해서 호랑이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잡지 못하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그 책임자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곳에 산신당에 와서 임금님의 장계를 큰 소리로 읽고 그 장계를 산신당 안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다음 날 왔더니 호랑이가 나무에 목을 매서 죽었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장계에 순응하는 호랑이, 그래서 임금의 명령에 순응하는 호랑이, 이렇게 해서 호랑이는 산신의 심부름꾼이니 산신이 그 호랑이에게 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문경세제를 다 내려오게 되면, 영남 쪽으로 다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 선앙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주화파와 척화파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화파, 우리를 침략했던 청나라와 싸우지 말고 사귀자고 했던 최명길이라는 대신이 있었죠. 이 최명길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하기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대부분 척화파였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주 총명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했던 이 최명길이 주화파가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대세를 따라야 되는데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세가 아닌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왜 그 사람이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개가 귀신의 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명길이 어렸을 적에 안동에 근무하고 있는 외숙을 찾아서 문경세제를 넘어가게 됩니다. 문경세제를 넘어가는데 그 산길에 아리따운 처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산속길에 웬 처녀가 혼자 가는가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산길에 어떻게 위험하게 혼자 가시오? 라고 했더니 나는 문경세제의 선왕신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바친 치마를 안동의 김좌수라는 자가 가져다가 자기 딸에게 입혔으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집을 찾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같이 안동까지 갔죠. 근데 외숙을 만나러 간 이 최명길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김자수를 집을 찾아서 그곳으로 갔더니 김자수의 딸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 최명길의 눈에 그 목을 조르고 있는 선왕신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최명길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들어가서 그 선왕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김자수에게 사죄의 제사를 드리게 할 테니 풀어주시오. 이렇게 해서 처녀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리게 되었는데 선왕신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큰 인물이 될 것인데 훗날 나라에 우환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싸우지 말고 화친을 주장하시오. 그것만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명길이 척화파가 아닌 주화파가 됐노라. 이 선왕신에서 끌어다가 최명길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립장군이 왜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다 죽어야만 했던가, 그렇게 용맹했던 명장이 그 정도 사리 판단은 못했던가, 그건 역시도 문경세제의 어떤 귀신과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죠. 이런 이야기는 문경세제를 오며 가며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삶에는 저마다의 길이 있죠. 산다는 게 아주 먼 길 가는 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오늘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기 길을 가고 있죠. 멀리 떠나도 길이고 돌아와도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갯길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도 있겠고, 문경세제에는 중간에 이런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경에 근무하던 관리가 이제 다른 고장으로 옮겨갈 때 새로 부임해 놓은 관리와 만나서 인수인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죠. 또 고개를 넘어왔다라고 한다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떠나가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곡의 추풍령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뭐 노래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알려진 곳이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다니면서 추풍령 휴게소에 한 번쯤은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백두대간의 분수령이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분수령이라고 하면 물이 나누어진다는 뜻인데 그 고갯길이 대개 다 분수령이 되겠죠. 이런 지역은 물이 적어서 불편한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니까 곡식보다는 과수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풍령 근처에는 포도 농사가 아주 성하게 되죠. 포도가 유난히 달아서 이 지역의 포도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또 물이 적고 토지가 메마르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기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자연이 주는 물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농사가 메밀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뿌려서 이거라도 수확해서 굶지는 않고자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옛날 이 추풍령을 넘다 보면 하얀 메밀밭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이 고개를 백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추풍령은 그때의 고개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고 흩어지고 하는 자리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고갯길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역원이 있었습니다. 역과 원. 그래서 역에는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시설을 두었고 원은 숙박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으로 또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많은 증기기관차들이 다녔습니다. 추풍령 고개를 쭉 올라오다 보면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물을 다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 두었고 또 옛날에는 트럭들이 대개 목탄차들이었죠. 고갯길을 넘다 보면 아주 힘겨워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고갯길을 넘을 때 주변에 흔히 말해서 산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차들이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멈추면 못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산적들이 딱 나타나면 차가 멈출 수밖에 없죠. 그 가진 물건을 빼앗습니다. 그 서려놓은 것 중에 몇 개만 내려놓고 가 이렇게 하죠. 그 내려놓으면 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밀어서 꼭대기까지 올려다 주고 이거 산적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찌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랬던 시절이 추풍령에도 있었고 대관령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추풍령에는 아주 재밌게도 옛부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포도청 앞은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이 고갯길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얘기죠. 관리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괜히 트집 잡히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괴방령을 넘게 되었는데요. 참 이 고개는 보면 이곳에 추풍령이 있다면 이제 괴방령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개인데 자 추풍령 이렇게 이쪽에서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김천 쪽이 되죠. 김천. 저렇게 넘어가게 되면 충청도로 들어가게 되죠.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올 때 북쪽에 추풍령이 있고 남쪽에 괴방령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괴방이라고 하는 게 자, 추풍하면은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죠. 이 고개를 넘어서 과거 시험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못 가요. 괴방이 뭡니까? 방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합격했다라는 방이 걸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추풍령은 넘지 않고 괴방령을 넘습니다. 잘 만들어진 추풍령보다는 그래도 험하지만 기분상 괴방령을 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장원급제의 길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양으로 진격했던 왜군이 추풍령을 넘어갔는데 패배해서 퇴각할 때는 괴방령을 넘었다고 하고요. 6.25 때도 한국전쟁 때도 인민군이 남침할 때는 추풍령을 넘었고 도망갈 때는 괴방령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잘 닦인 도로, 또 관에서 주도하는 도로에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고개를 넘었던 거죠. 쉽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덥고 배부를 때는 관심이 없다가 춥고 배고프면 생각나는 고개가 바로 이 괴박령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개를 넘을 때마다 입심을 좀 두텁게 해야 될 그런 삶의 내력을 우리들이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려운 인생길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고갯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고개가 주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이 고갯길에 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의미가 고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